일본 최고 언어학 학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쿄대 언어학과 교수진 전원이 모인 자리, 주제는 단 하나였죠. 설명 불가능한 문자는 과학이 아니다. 히라가나도 한자도 알파벳도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문자가 등장했습니다. 창제 원리부터 의문 구조까지 모든 것이 설명 가능했습니다. 일본 학계가 70년간 외면했던 진실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교수들은 침묵했고 교과서는 다시 써졌습니다. 지금부터 일본 언어학자들이 평가한 설명 가능한 문자, 한글의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일본 도쿄대학교 언어학과에서 문자 체계와 의문론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제 전공은 문자의 구조 분석이에요. 세계 각국의 문자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소리를 표현하는지를 연구하죠. 일본에서는 이 분야가 꽤 오래된 학문입니다. 메이지 시대부터 서양 언어학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문자를 단순한 문화 상징이 아니라 과학적 분석 대상으로 다뤄왔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일본 언어학계에는 묘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문자를 동시에 쓴다.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이 셋을 자유자재로 섞어 쓰는 일본어 체계는 세계적으로도 독특하죠. 학회에서는 이걸 고도화된 문자 문화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복잡하지만 그만큼 세련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일본 학자들은 이 복잡성을 장점으로 여겼습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문자는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진화하는 것이다. 설명할 필요는 없다. 이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히라가나가 왜 이런 모양인지, 가타카나는 왜 저렇게 생겼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1000년 넘게 써온 문자인데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2018년 가을 도쿄에서 열린 국제 언어학 심포지엄에서 이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문자의 교육 효율성 비교였어요. 각국에서 온 언어학자들이 자국 문자의 학습 난이도, 교육 시간, 문맹률 감소 효과 등을 발표했죠. 발표 순서는 알파벳 한자 아랍 문자 일본 가나, 그리고 마지막이 한글이었습니다. 저는 한글 발표를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한글. 그거 한국에서만 쓰는 문자잖아. 역사도 짧고 학술적으로 연구할 게 있나? 실제로 일본 학계에서 한글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한국어 문법 강의에서 잠깐 언급되는 정도였죠. 중국 한자나 라틴 알파벳에 비하면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냥 주변부 문자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발표자가 단상에 올랐을 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첫 슬라이드에 이런 문장이 떴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문자입니다. 회장이 웅성거렸습니다. 몇몇 교수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창제 원리를 설명한다고. 그게 뭐가 중요한데? 발표자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대부분의 문자는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했습니다. 알파벳은 페니키아 문자에서 왔고 히라가나는 한자 초서체에서 왔죠. 하지만 왜 이런 모양이 되었는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 우연의 결과니까요. 맞는 말이었어요. 히라가나 아아가 왜 저런 모양인지 저도 설명 못합니다. 한자에서 왔다는 건 알지만 왜 하필 그 글자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기역이라는 자음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습니다. 니은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이죠. 디귿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자음이 발음 기관의 형태에서 나왔어요. 슬라이드에 발음 기관 도해가 떴습니다. 입술, 혀, 목구멍의 단면도였죠. 그리고 그 옆에 한글 자음이 하나씩 대응됐어요. 기역 목구멍, 니은 혀와 잇몸, 미음 입술, 시오지.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일본 언어학자로서 30년을 살았지만 이런 문자는 처음 봤어요. 단순히 소리를 기호로 바꾼 게 아니라 소리가 나는 원리 자체를 문자 모양에 담았다는 거잖아요. 발표자는 계속했습니다. 모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하늘과 사람이 만나 동쪽의 오른쪽 방향을 향하는 모양이에요. 어는 반대 방향이죠. 우는 땅을 향합니다. 모든 모음이 천지인 삼재 원리로 설명돼요. 회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질문했어요. 독일에서 온 의문학자였습니다. 그럼 한글은 인공 문자라는 건가요? 누가 설계한 겁니까? 네, 1443년 조선의 세종대왕이 창제했습니다. 창제 목적, 원리, 사용법까지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문서 이름은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 언어학계가 한글을 외면했던 이유를요.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심포지엄이 끝나고 저는 곧바로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30년간 쌓아온 확신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죠. 한글이 정말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어졌다면 히라가나는 뭡니까?
가타카나는요? 우리는 지금까지 뭘 가르쳐온 걸까요? 다음 날 학과 교수 회의가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어제 심포지엄에 참석했던 교수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한글 발표 보셨습니까? 선배 교수 한 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 음울론의 권위자로 알려진 분이었어요. 봤습니다. 솔직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른 교수가 답했어요. 창제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건 교육적으로 엄청난 강점 아닙니까? 맞습니다. 학생들에게 왜 이렇게 쓰느냐고 물으면 히라가나는 답할 수가 없어요. 그냥 외우라고 할 수밖에 없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불편한 진실을 건드린 거예요. 일본어 교육 현장에서는 늘 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외국인 학습자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왜 아는 아로 쓰나요? 왜 이는 이로 쓰나요? 우리는 답할 수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다고만 말하죠. 하지만 그건 설명이 아닙니다. 그냥 회피예요. 저는 그날부터 한글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훈민정음 해례본 일본어 번역본을 구했어요. 1940년대에 나온 오래된 책이었죠. 일본 학교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한 문헌이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는데 손이 떨렸어요. 정음 28자는 각각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첫 문장부터 명확했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리은은 혀가 위신몸에 붙는 모양. 리음은 입 모양. 시옷은 이 모양. 이응은 목구멍 모양. 하나하나 이룰수록 충격이 커졌어요. 이건 설계도잖아. 문자를 만든 사람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직접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건축가가 설계 도면에 주석을 단 것처럼요. 이런 문자는 세계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동료 교수 몇 명에게 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이건 인정해야 합니다. 학문적으로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인정하면 일본 문자 교육 전체를 다시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반응이 더 많았어요. 일본 언어학계는 오랫동안 가나 문자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한자에서 독립해 만든 표현 문자, 일본만의 독창적인 문자 체계라고요. 그런데 한글이 등장하면서 이 자부심이 흔들린 거예요. 가나는 설명 불가능하지만 한글은 설명 가능하다.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2019년 봄, 일본 언어학회 정기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한 세션에서 발표를 신청했어요.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특징과 교육적 함의. 발표 승인이 나왔을 때 학회 사무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이 주제 괜찮으시겠습니까? 좀 민감할 수 있는데요. 민감하다니요? 학술 발표인데요. 아니, 그게 한글을 너무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면 일부 원로 교수님들이 불편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일본 학계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던 거예요. 한글을 연구해도 되지만 너무 높이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암묵적 룰이요. 왜냐하면 그건 곧 일본 문자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발표를 강행했습니다. 당일 발표장은 꽉 찼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교수들이 왔죠. 다들 제가 뭘 말할지 궁금했던 겁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첫 화면에 이렇게 썼어요. 문자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설명 가능한 문자와 설명 불가능한 문자.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히라가나는 설명 불가능한 문자입니다. 역사적으로 진화했지만 왜 이런 모양인지는 설명할 수 없어요. 한글은 설명 가능한 문자입니다. 창제자가 원리를 기록으로 남겼거든요. 한 원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한글이 히라가나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질문은 함정이었어요. 우월하다고 답하면 민족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아니다라고 하면 발표 전체가 의미를 잃죠.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우월하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한글은 분류상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설계형 문자와 진화형 문자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제가 우월이라는 감정적 단어 대신 분류하는 학술적 용어를 쓴 거죠. 이건 비교가 아니라 구분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왔습니다. 한 중견 교수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럼 교수님, 일본어 교육을 어떻게 바꾸자는 겁니까? 히라가나를 버리고 한글을 쓰자는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저는 문자 교육 방법론을 재검토하자는 겁니다. 설명 불가능한 문자는 암기 중심으로 가르쳐야 하고 설명 가능한 문자는 원리 중심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은 명확했어요. 일본어 교육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한글을 제대로 평가하자는 거였죠. 발표가 끝나고
복도에서 몇몇 젊은 교수들이 다가왔습니다. 용기 있는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원로 교수님들 기분이 좋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일본 학계의 침묵이 깨지고 있다는 거려. 제 발표 이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전역의 한국어 학원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심지어 홋카이도에서도요.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교수님 발표 자료를 교육에 사용해도 될까요? 한글 구조 설명에 학생들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일본인 학습자들이 처음으로 문자 원리를 이해했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엔 놀랐어요. 학술 발표가 교육 현장까지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었으니까요. 2019년 당시 일본 내 한국어 학습자는 약 40만 명으로 추정됐습니다. K-팝, 드라마, 영화 때문이었죠. 젊은 세대는 한국 문화에 열광했고 자연스럽게 한글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존 일본 한국어 교육은 대부분 암기식이었어요. 기억은 그 소리, 이해는 느 소리, 외우세요. 왜 그런 소리가 나는지는 안 가르쳤죠. 학생들은 그냥 무작정 외웠습니다. 히라가나 배울 때처럼요. 그런데 제 발표 자료가 퍼지면서 교육 방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 학원 강사가 제게 이런 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오늘 수업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억이 목구멍 모양이라고 설명했더니 학생들이 스스로 발음을 교정하기 시작했어요. 아, 목 뒤에서 나는 소리구나 하면서요. 지금까지 수백 명 가르쳤지만 이렇게 빨리 이해한 학생들은 처음입니다. 다른 강사는 이렇게 썼어요. 모음 원리를 설명했더니 학생들이 조합 규칙을 금방 파악했습니다. 아에서 획 하나만 바꾸면 어가 된다는 걸 알고는 감탄했어요. 체계적이라고요. 저는 이 피드백들을 모아서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글 교육에서 구조 설명이 효과였어요. 실제 교육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연구였죠. 그런데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 자료를 찾아보니 외국어 문자 학습 시간 통계가 있었어요. 히라가나 습득 평균 시간 약 80시간, 한글 습득 평균 시간 약 20시간, 차이가 4배였습니다. 물론 언어 체계가 다르니까 단순 비교는 어렵죠. 하지만 문자 자체의 학습 효율은 분명히 차이가 났어요. 왜일까요? 히라가나는 예외가 많습니다. 느는 조사로 쓰일 때 와로 읽히고 은 오로 읽히죠. 학습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워요. 규칙을 배웠는데 예외가 튀어나오니까요. 한글은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조합 규칙만 알면 모든 글자를 읽을 수 있어요. 기역과 아를 합치면 가, 기역과 어를 합치면 거. 단순하고 명확하죠. 저는 이 데이터를 논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가을 일본 응용언어학회에서 발표했어요. 이번엔 반응이 달랐습니다. 교육과 교수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언어학자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달랐죠. 실용성을 중시했거든요. 이 원리를 다른 문자 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글의 체계성을 교육 모델로 삼으면 어떨까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중 한 질문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초등학교 교사였던 분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일본 아이들에게 히라가나를 가르칠 때도 이런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히라가나는 설명이 안 되니까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히라가나는 설명할 원리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학생들에게 왜 외워야 하는지를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 문자는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원리는 없지만 우리 문화의 일부라고요. 그게 더 정직한 교육입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은 일본 문자 교육의 근본을 건드린 거였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학생들에게 그냥 외워라고만 했죠. 왜 외워야 하는지는 안 가르쳤어요. 발표가 끝나고 복도에서 한 대학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자네 요즘 한글만 연구하는 것 같은데 괜찮나? 학과에서 눈치 보는 사람들 있어. 알아요. 하지만 이건 학문적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건 맞지. 그런데 자네가 너무 앞서가면 따라오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 저는 그날 밤 연구실에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일본 학계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었어요.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배울 것인가?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외면할 것인가? 그런데 교육 현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학원가에서는 원리 중심 한글 교육이 대세가 됐어요. 학생들은 더 이상 무작정 외우지 않았죠. 왜 이런 소리가 나는지 이해하고 배웠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한 학원에서 보낸 자료를 보니 한글 기초과정 이수율이 전년 대비 20% 상승했습니다. 학생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배운 거예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해되니까 재밌어요. 한 학생의 후기였죠. 암기는 지루하지만 이해는 즐겁습니다. 한글은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문자였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일본 학계가 움직이지 않아도 현장이 먼저 변하고 있다는 거요. 2020년 초 도쿄의 한 대형 서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글 학습서 코너를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교수님 연구 기반으로 만든 교재를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서점에서 왜 갑자기? 손님들이 계속 물어보세요. 원리를 설명하는 한글책 없냐고요. 기존 책들은 다 암기식이라 불만이 많습니다. 저는 몇 권의 교재를 추천했어요. 모두 창제 원리를 설명하는 책들이었죠. 한 달 뒤 서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완판됐습니다. 재입고 부탁드립니다. 일본 사회가 한글을 보는 시선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외국어가 아니라 배울 가치가 있는 체계로요. 2020년 여름 제 연구실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예교육원이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문자 교육 효율성 국제 비교 연구 참여 요청. 저는 처음엔 스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내용을 읽어보니 진짜였습니다. 유네스코가 전 세계 문자 교육을 비교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예요. 목표는 개발도상국의 문맹 퇴치였죠. 어떤 문자 체계가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학습되는지 알아내서 교육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연구 대상 문자는 5개였어요. 라틴 알파벳, 아랍 문자, 중국 한자, 일본 가나, 그리고 한글. 저는 일본 가나와 한글 파트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연구 방식은 명확했어요. 각 문자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성인 학습자 100명씩을 선발해서 동일한 시간 동안 교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습득 속도, 정확도, 응용력을 측정하죠. 저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한 가지를 각오했습니다. 이제 감정적 논쟁은 끝이다. 데이터가 말할 거야. 연구는 6개월간 진행됐어요. 일본에서는 도쿄, 오사카 두 곳에서 실험이 이뤄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영어권, 중국어권, 동남아시아권 출신이었죠. 모두 일본어와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첫 한 달간은 기초 문자 학습이었습니다. 히라가나 그룹 50음도 암기, 반복 쓰기, 단어 읽기 연습, 한글 그룹 자무 원리 설명, 조합 규칙 학습, 단어 만들기 연습. 차이는 명확했어요. 히라가나 그룹은 암기 시간이 길었습니다. 50개 글자를 하나씩 외워야 했거든요. 학습자들은 플래시카드를 들고 다니며 반복했죠. 한글 그룹은 이해 시간이 길었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의 원리를 배우는데 시간을 썼어요. 하지만 일단 원리를 이해하고 나니 조합은 빨랐습니다. 한 달 뒤 첫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본 문자 인식률, 히라가나 그룹 72%, 한글 그룹 91%. 저는 데이터를 보고 놀랐어요.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더 흥미로운 건 응용력 테스트였습니다. 학습하지 않은 새로운 단어를 보여주고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히라가나 그룹 55%, 한글 그룹 87%.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히라가나는 글자를 하나씩 외워야 하니까 못 본 조합은 읽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글은 조합 원리를 알면 처음 보는 글자도 읽을 수 있었죠. 한 영국인 참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마치 레고 같아요. 블록 몇 개만 알면 무한대로 조합할 수 있잖아요. 히라가나는 퍼즐 조각을 일일이 외워야 해서 힘들었어요. 정확한 비유였습니다. 3개월 차 중간 보고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교수님, 이 연구 결과 공개되면 곤란한데요. 왜요? 학술 연구인데요. 일본 문자 교육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히라가나가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요. 저는 황당했어요.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는데 숨기자는 겁니까? 숨기자는 게 아니라 표현을 좀 완화해달라는 겁니다. 한글이 우수하다가 아니라 학습 방식이 다르다는 식으로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학문적 양심을 걸고 쓴 보고서입니다. 수정 불가합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어요. 하지만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학과장이 저를 불렀고 동료 교수들은 걱정 어린 시선을 보냈죠. 심재환 원로 교수는 복도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 일본 학자로서 자국 문자를 깎아내리는 게 옳은가? 저는 답했습니다. 저는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히라가나가 나쁜 문자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한글과는 학습 효율이 다르다는 거죠. 6개월 뒤 최종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문자 학습 효율성 순위 1위 한글 평균 학습 시간 24시간, 2위 라틴 알파벳 평균 학습 시간 32시간,
3위 아랍 문자 평균 학습 시간 48시간. 4위 일본 가나 평균 학습 시간 76시간. 5위 중국 한자 평균 학습 시간 240시간. 유네스코는 이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덧붙였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로 평가된다. 발표 직후 국제 언어학회가 들썩였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언어학과에서 세미나를 열었어요. 주제는 한글의 구조적 우수성과 교육적 함의였죠. 미국 MIT 언어학과도 움직였습니다. 한글을 언어학 필수 교재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어요. 프랑스 소르본 대학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인공 문자 설계론 강의를 신설하면서 한글을 핵심 사례로 다뤘죠. 세계가 한글을 재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 학계는 조용했어요. 언론도, 학회도, 정부도 이 결과를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마치 없던 일처럼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지금 선택적 침묵을 하고 있다는 거요. 인정하기엔 자존심이 상하고 반박하기엔 데이터가 명확하니까 그냥 외면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세계는 달랐습니다. 유네스코 보고서 이후 아프리카 몇몇 국가에서 한글 교육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인도네시아 소수민족 치아치아족은 이미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했죠. 한글이 국제표준 교육 모델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일본 학계는 지금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세계의 흐름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뒤처질 것인가? 답은 곧 나올 거였어요. 2021년 봄, 일본 교육계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문부과학성 산하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서 한 가지 제안이 나온 거예요.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세계 문자 비교 단원을 신설하자. 표면적으로는 국제 이해, 교육 강화였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자 체계를 소개하겠다는 거죠. 히라가나, 한자, 알파벳, 아랍 문자, 그리고 한글까지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유네스코 보고서 이후 일본 학부모들 사이에서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왜 우리 아이들은 한글을 배우지 않나요? 한글이 더 효율적이라면서요? 일본어 교육 방식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문부과학성은 이 압박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절충안이었어요. 한글을 가르치되 일본 문자와 동등하게 비교하는 방식으로요. 우열을 가리지 않고 그냥 다르다고만 설명하는 거죠. 교과서 출판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중 한 출판사로부터 집필 의뢰를 받았어요. 도쿄서적이라는 곳이었죠. 일본 교과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였습니다. 교수님, 한글 단원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쓰면 되죠? 객관적으로요. 한글의 특징을 설명하되 히라가나를 비하하지 않는 선에서요. 저는 고민했어요. 객관적이라는 말 속에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사실을 말하되 불편한 진실은 피해가라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수락했습니다. 교과서에 들어간다는 건 100만 명 이상의 일본 학생들이 읽는다는 뜻이었어요. 이 기회를 놓칠 순 없었죠.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는 이렇게 썼어요. 세계에는 다양한 문자가 있습니다. 각 문자는 고유한 역사와 특징을 가지고 있죠. 무난한 시작이었어요.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문장이었죠. 두 번째 페이지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글은 1443년 조선의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입니다. 특이한 점은 창제 목적과 원리가 모두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진술이었어요. 세 번째 페이지가 문제였습니다. 한글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줬습니다. 예를 들어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입니다. 도해를 넣었어요. 입 단면도와 한글 자음을 나란히 배치했죠.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이 도해 좀 자극적이지 않나요? 학생들이 히라가나와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한글 창제 원리를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건 알지만 검정심의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실을 빼면 이건 교과서가 아니라 선전물입니다. 이대로 제출하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출판사는 제 원고를 그대로 제출했어요. 2021년 여름 교과서 검정심의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심의위원 15명이 교과서를 검토하는 모습을 지켜봤죠. 한 위원이 제 단원을 펼쳤습니다. 이 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한글 자음 원리를 너무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왜 히라가나는 이런 원리가 없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위원이 거들었어요. 맞습니다. 이건 비교 교육이 아니라 한글 홍보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심의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집필자입니다.
제가 쓴 내용은 모두 검증 가능한 사실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이걸 홍보라고 하신다면 사실 자체를 부정하시는 겁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위원이 반박했어요. 사실이라도 교육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일본 학생들의 정서를 고려해야 하죠. 정서보다 진실이 우선입니다.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사실을 가르치는 도구예요. 불편하다고 해서 사실을 왜곡할 순 없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심의위원장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절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한글 원리는 설명하되 히라가나도 동등하게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히라가나는 오랜 역사를 통해 일본 문화와 함께 발전했다는 식으로요. 저는 고민했어요. 이건 거짓은 아니지만 회피였습니다. 히라가나의 장점을 억지로 끌어올려서 한글과 균형을 맞추려는 거죠. 하지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한글이 교과서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의미 있었으니까요. 최종 원고가 확정됐습니다. 한글 단어는 4페이지 분량이었어요. 1페이지 한글의 역사, 2페이지 창제 원리 자음, 모음, 3페이지 조합 구조, 4페이지 세계적 평가,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문장을 넣었습니다. 유네스코는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중 하나로 평가했습니다. 출판사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이 문장, 유네스코 출처를 명확히 밝혀주세요. 검증 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물론이죠. 2020년 유네스코 문자교육 효율성 보고서 페이지 번호까지 다 넣겠습니다. 출처를 명확히 하면 반박할 수 없었어요. 공식 국제기구 보고서니까요. 2022년 봄, 새 교과서가 학교에 배포됐습니다. 일본 전역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한글 단원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SNS에서 반응이 터져 나왔어요. 한글 배웠는데 진짜 신기하다. 원리가 있어. 히라가나는 왜 이런 거 없지? 그냥 외우기만 하잖아.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대답 못 하시던데. 학생들의 솔직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 전역에서 한글 학습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중학생들이 스스로 한글을 더 배우고 싶어 했죠. 학원에 등록하고 온라인 강의를 찾고 한국 드라마 자막을 따라 읽었어요. 교과서 한 단원이 사회 현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억누를 수 없다는 거요. 2022년 가을, 도쿄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회의는 전쟁터였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였어요. 한글 열풍에 대한 학과 입장 정리. 교과서 배포 후 6개월, 상황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중학생들만 한글을 배우는 게 아니었어요. 학부모들도, 직장인들도, 심지어 노년층까지 한글 학원에 등록하기 시작했죠. 서점가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2022년 상반기, 일본 외국어 학습서 판매 순위 1위 한글 기초교재, 2위 한글 문법책, 3위 영어 회화, 4위 중국어 기초, 5위 한글 단어장, 영어를 제치고 한글이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일본 언론이 움직였어요. 한글 신드롬, 일본 열도를 뒤덮다, 중학생부터 시니어까지 한글 학습 열기. 왜 일본인들은 한글에 열광하나? 기사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배우기 쉽다. 원리가 명확하다. 히라가나보다 체계적이다. 일본 언어학계는 당혹스러웠어요. 우리가 70년간 외면했던 문자가 갑자기 국민적 관심사가 된 겁니다. 교수 회의장은 삭막했어요. 한 원로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히라가나에 대한 자부심을 잃고 있어요. 자부심이요. 그게 학문적으로 의미 있습니까? 제가 반박했죠. 의미 있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문화 정체성이에요. 일본인이 자국 문자를 열등하게 느낀다면 그건 교육의 실패입니다. 열등하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학생들은 그냥 한글이 배우기 쉽다고 느낄 뿐이에요. 그게 바로 열등감의 시작 아닙니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른 교수가 끼어들었어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언어학과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학생들이 일본어 연구가 뭐가 중요하냐고 묻습니다. 데이터가 공유됐어요. 2022년 도쿄대 언어학과 지원율 전년 대비 18% 감소. 같은 해 한국학과 지원율 전년 대비 42% 증가.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학생들이 일본 언어학에서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한 중견 교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침묵했습니다. 한글 연구를 금기시하는 동안 세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도 한글을 연구하자고요? 왜 안 됩니까? 학문적으로 가치 있는 대상인데. 회의장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보수파 일본 문자의 독자성을 지켜야 한다.
한글 열풍은 일시적이다. 개혁파 현실을 인정하고 한글을 정식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표결까지 갔어요. 결과는 8대 7. 단 한 표 차이로 개혁파가 이겼습니다. 도쿄대 언어학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한글은 언어학적으로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우리 학과는 한글 연구를 정식 커리큘럼에 포함한다. 이 발표가 나가자 일본 학계 전체가 요동쳤습니다. 교토대학교가 즉각 반응했어요. 우리도 한글 강좌를 개설한다. 오사카 대학교도 뒤따랐죠. 한글 일본어 비교언어학 연구소를 신설한다.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글을 외면하던 대학들이 앞다퉈 한글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왜일까요? 학생 수요 때문이었습니다. 대학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였어요. 학생들이 원하는 강의를 개설하지 않으면 지원율이 떨어지니까요. 한 사립대학 총장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학문의 순수성보다 대학 경영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가르쳐야 해요. 현실적인 판단이었죠. 하지만 보수 진영은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일본 국어학회가 성명을 냈어요. 한글 열풍은 대중 미디어가 만든 유행일 뿐이다. 학문적 가치와는 무관하다. 일본어 교육학회도 가세했죠. 교육 현장이 혼란스럽다. 학생들이 히라가나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한 보수 논객은 칼럼에 이렇게 썼어요. 한글 열풍은 일본 문화에 대한 자학사관의 산물이다. 우리는 자국 문자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감정적 반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2023년 초 일본 최대 서점 체인 기노쿠니아가 연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22년 한글 관련 도서 판매량 전년 대비 320% 증가. 같은 해 일본어 문법책 판매량 전년 대비 23% 감소. 시장이 말하고 있었어요. 일본인들은 자국 문자보다 한글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왔어요. 일본 문화청이 실시한 국민 문자 인식 조사였습니다. 질문 가장 배우고 싶은 외국 문자는 1위 한글 43%, 2위 알파벳 31%, 3위 중국 한자 18%. 한글이 압도적 1위였어요. 더 놀라운 건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질문 히라가나와 한글 중 어느 것이 더 체계적이라고 생각하나? 한글이라고 답한 사람 67%, 히라가나라고 답한 사람 23%. 일본인 스스로가 자국 문자보다 한글을 더 높이 평가한 겁니다. 이 결과가 공개되자 일본 사회는 충격에 빠졌어요. 보수 언론은 자학적 결과라고 비난했고 진보 언론은 솔직한 평가라고 옹호했죠. 저는 그날 밤 연구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한 아나운서가 말했어요. 일본 언어학계는 지금 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70년간 쌓아온 자부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거리 인터뷰였죠. 한 중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글은 진짜 신기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배웠을까요? 히라가나는 그냥 외우기만 하잖아요. 카메라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어요. 5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저도 요즘 한글 배우고 있어요. 회사에서 한국 거래처 늘어나서요. 배워보니까 진짜 쉽더라고요. 이틀 만에 읽을 수 있게 됐어요. 마지막은 70대 노인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일본어만 썼지만 한글 보니까 부러워. 우리도 이런 문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TV를 껐어요. 일본은 지금 집단적 각성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거요. 2023년 봄,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본 국립국어연구소 소장이었어요. 교수님,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제안이 있습니다. 국립국어연구소는 일본 언어 정책의 최고 기관입니다. 정부 직속이죠. 그곳에서 저를 부른다는 건 뭔가 큰 변화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도쿄 다치카와에 있는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소장실에 들어서자 3명이 앉아 있었어요. 소장, 부소장, 그리고 문자연구부장이었죠. 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실수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어요. 한글을 너무 오래 외면했어요. 학문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요. 그 결과가 지금의 혼란입니다. 부소장이 자료를 내밀었어요. 이건 최근 3개월간 일본 언어 교육 현장 조사 결과입니다.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주요 발견. 중학교 교사 72% 학생들이 한글과 히라가나를 비교하며 질문한다. 고등학교 교사 65% 히라가나 학습 동기 저하를 경험했다. 학부모 58% 자녀가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한다. 숫자는 명확했어요. 교육 현장이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을 제대로 가르쳐 달라고요. 문자연구부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정면으로 마주할 것인가? 정면으로 마주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소장이 답했어요. 한글을 일본 언어 교육의 비교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저는 놀랐어요. 비교 기준이요? 네. 지금까지 우리는 히라가나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았어요. 다른 문자와 비교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한글이라는 대조군이 생긴 겁니다. 부소장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과학 실험에는 대조군이 필요하잖아요? 문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라가나만 가르치면 학생들은 비교할 기준이 없어요. 하지만 한글을 함께 가르치면 각 문자의 특성이 명확해집니다. 논리적이었어요. 그럼 교과서를 다시 쓰겠다는 겁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교사 연수 프로그램도 바꾸고 평가 방식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본어 교육 철학 자체를 재검토하려고 합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이건 혁명에 가까운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발이 엄청날 텐데요.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미 보수 진영에서 거센 반대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중학생들은 이미 한글을 알고 있어요. 그들에게 거짓말할 순 없습니다. 문자연구부장이 덧붙였어요. 교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는 한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일본인 관점에서 한글을 연구한 분은 교수님밖에 없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저는 일본 보수 진영의 공격 대상이 될 겁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변화의 기회를 놓치는 거죠. 저는 답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한글을 미화하지도 히라가나를 폄하하지도 않겠습니다. 오직 사실만 말하겠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악수를 했어요. 2023년 여름 국립국어연구소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 문자 교육 개선 프로젝트 착수. 핵심 내용은 3가지였어요. 1.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한글히라가나 비교 단원 확대. 2. 교사 대상 세계 문자 체계 연수 프로그램 신설. 3. 문자 교육 효율성 연구 지원 확대.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일본, 한글에서 배운다. 국립국어연구소, 한글 정식 연구, 대상 선정. 문자 교육 패러다임 전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어요. 진보 언론은 환영했습니다. 늦었지만 올바른 결정이다. 학문은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 보수 언론은 격렬히 비난했죠. 일본 정체성 포기. 자학사관의 극치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론이었어요. NHK가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질문 한글히라가나 비교 교육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62%, 반대 28%, 모름 10%. 국민 과반이 찬성한 겁니다. 특히 20대는 81%가 찬성했어요. 젊은 세대는 이미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저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강사로 투입됐습니다. 첫 수업은 도쿄였어요. 전국에서 온 국어 교사 200명이 모였죠. 강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교사들은 불안해했어요. 당연했죠. 자신들이 평생 가르쳐온 방식이 도전받는 거니까요. 저는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우리는 히라가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더 잘 이해하려고 합니다. 분위기가 조금 풀렸어요. 히라가나는 훌륭한 문자입니다. 1000년 넘게 일본 문화를 담아왔죠. 하지만 우리는 그 특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없었으니까요. 한 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글과 비교하면 히라가나의 특성이 명확해진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히라가나는 역사적으로 진화한 문자예요. 그래서 유연성이 높죠. 한자에서 왔지만 완전히 독립적인 체계를 만들었어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교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면 한글은 설계형 문자입니다. 처음부터 체계를 갖추고 만들어졌죠. 그래서 논리적이에요. 하지만 유연성은 떨어집니다. 완벽하게 설계됐기 때문에 변화할 여지가 적거든요. 한 교사가 말했어요. 그럼 각자 장단점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히라가나는 문화적 깊이, 한글은 구조적 명확성. 둘 다 소중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학생들에게 이 차이를 정직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베테랑 교사가 다가왔어요. 교수님, 솔직히 처음엔 반발했어요. 왜 우리가 한글을 배워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오늘 강의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한글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문자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네요. 정확한 이해였어요. 연수 프로그램은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3개월 동안 저는 오사카, 후쿠오카, 삿포로, 나고야를 돌며 강의했어요. 매번 비슷한 반응이었죠. 처음엔 저항, 중간엔 이해,
끝엔 수용. 2023년 가을, 한 지방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글 덕분에 히라가나를 다시 배웠다. 시즈오카 중학교 교사 인터뷰. 기사 내용은 이랬어요. 30년간 국어를 가르쳤지만 히라가나의 본질을 이해한 건 최근입니다. 한글과 비교하면서 히라가나가 왜 이런 모양인지, 왜 이렇게 발전했는지 알게 됐어요. 학생들에게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 언어학계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항에서 수용으로, 회피에서 직면으로, 오만에서 겸손으로.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변화는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거려. 2024년 봄, 서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한일 언어학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기조연설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한일 관계는 여전히 복잡했죠. 역사 문제, 영토 분쟁, 정치적 갈등. 하지만 언어만큼은 달랐습니다. 문자는 정치를 넘어설 수 있었어요. 주제가 뭡니까? 한글과 히라가나, 공존의 길입니다. 저는 수학했습니다. 2024년 5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심포지엄이 열렸어요. 한국과 일본에서 온 언어학자, 교육학자, 정책 담당자 300명이 모였습니다. 한일 언어학 교류 역사상 최대 규모였죠. 무대에 올랐습니다. 청중석을 둘러봤어요. 한국 학자들도, 일본 학자들도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기대와 긴장이 섞인 얼굴이었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일본 언어학자입니다. 평생 일본어를 연구했고, 히라가나를 사랑합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웅성거림이 이렇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글을 외면했어요. 일본 학계 대부분이 그랬죠. 왜냐하면 한글을 인정하면 우리가 불편해지니까요. 히라가나의 한계를 직면해야 하니까요. 한국 학자들이 집중했어요. 하지만 지난 5년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을 외면하는 건 학문이 아니라 도피였다는 거려. 진실을 회피하는 건 학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화면에 두 문자가 나란히 떴습니다. 히라가나, 아와 한글 아. 이 두 문자는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르죠. 히라가나는 역사가 만든 문자이고 한글은 인간이 설계한 문자입니다. 어느 것이 우월한가? 그건 잘못된 질문입니다.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올바른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함께 배울 것인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일 언어 교육 협력 모델. 일본 학생들은 한글에서 체계성을 배웁니다. 왜 이런 소리가 나는지, 어떻게 조합되는지를요. 이 경험은 언어 학습 전반에 도움이 됩니다. 한국 학생들은 히라가나에서 유연성을 배웁니다. 문자가 어떻게 문화와 함께 진화하는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요. 화면이 바뀌었어요. 저는 제안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함께 교재를 만들고, 교사를 교류하고, 학생들이 양국 문자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교육이 아닙니다. 상호 이해의 시작입니다. 청중이 박수를 쳤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왔습니다. 한 한국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일본에서 한글 열풍이 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히라가나에 대한 관심이 그리 높지 않아요. 이 불균형을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한글은 배우기 쉬우니까 일본인들이 빨리 접근할 수 있죠. 하지만 히라가나는 역사적 맥락을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질문이 나왔어요. 일본 교사였습니다. 학생들이 한글이 더 좋다고 말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웃었어요. 더 좋다가 아니라 다르다고 가르치세요. 한글은 논리적이지만 히라가나는 문화적입니다. 둘 다 소중하죠. 마치 클래식과 재즈를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요. 심포지엄은 이틀간 계속됐습니다. 한일 학자들이 공동 발표를 했어요. 한글 히라가나 비교 연구, 교육 모델 개발, 교재 공동 집필 계획 등이 쏟아졌죠. 마지막 날 공동 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서울 선언 한일 언어 교육 협력 기본 원칙. 주요 내용 1. 문자는 우열이 없으며 각각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 2. 한일 양국은 상대 문자를 존중하고 교육에 포함한다. 3. 공동 연구와 교재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4. 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서명식이 있었어요. 한국 국립국어원장과 일본 국립국어연구소장이 나란히 서명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죠.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심포지엄이 끝나고 저는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섰어요. 동상 아래 한글 자음이 새겨져 있었죠. 기억, 니은,
디귿, 이을, 미음. 저는 그 글자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저는 이 문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한국에서 쓰는 문자일 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창제 원리부터 교육 효과까지 모든 걸 이해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한글을 배운다는 건 단순히 문자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요. 인간이 언어를 어떻게 체계화할 수 있는지, 문자가 얼마나 강력한 도구인지를 배우는 겁니다. 2024년 가을,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대학에서 새 강의를 시작했어요. 제목은 비교 문자학 한글과 히라가나였습니다. 첫 수업날, 강의실이 꽉 찼어요. 학생 150명이 몰렸죠. 역대 최다 수강생이었습니다. 칠판에 두 글자를 썼어요. 왼쪽 아 히라가나, 아. 오른쪽, 아 한글 아. 학생들을 돌아봤습니다. 이 두 문자는 같은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만들어진 방식은 완전히 다르죠. 오늘부터 우리는 이 차이를 배울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어란 무엇인지, 문자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결론은 뭡니까? 어느 문자가 더 좋은 겁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그건 이 수업이 끝날 때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세요. 다만 한 가지는 약속합니다. 여러분은 이 수업 후 문자를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강의를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도쿄의 봄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이제 일본 언어학계의 봄도 오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직면하는 용기의 봄. 편견을 넘어서는 학문의 봄. 한일이 함께 배우는 협력의 봄.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언어학자로서 가장 중요한 건 자국 문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려. 모든 문자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 그리고 진실 앞에서 겸손한 것. 그게 진짜 학자의 자세였습니다. 칠판에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문자는 경쟁하지 않는다. 다만 각자의 방식으로 인간의 목소리를 담을 뿐이다. 학생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학생들은 저희 세대와 다를 거라고. 편견 없이 배우고, 열린 마음으로 비교하고,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 그들이 만들 미래가 기대됐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는 한글과 히라가나가 함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경쟁이 아니라 공존으로, 우열이 아니라 차이로, 갈등이 아니라 이해로. 창밖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